자, 이어서 중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거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 어떤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이 적용되는 어떤 절차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아니면 그 분쟁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든 어떤 기준이 되는 법을 이제 중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 중거법이 결정이 되어지면 이 중재판정부 특히 이제 중재인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중재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재에 적용되는 중거법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절차적 중거법, 그리고 실체적 중거법,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용되는 거, 그리고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절차, 그리고 그 본안, 그 갈등의 그 근본, 원인, 그거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 들어가는 실체법, 이런 것들로 요렇게 나눠진다는 거고, 중재에서 적용되는 어떤 중거법은 또 이건 이제 절차적 중거법, 실체적 중거법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재 절차를 규율하는 그 절차적인 법과 주된 개혁과 중재 합의의 어떤 효력을 결정하는 법과 그리고 집행을 결정하는 법으로 또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재 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거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민사소송법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군요. 어떻게 보면 중재 판정이나 중재 절차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승인과 집행 쪽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뭐 다르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로 쪼갤 수 있고 세 개로 쪼갤 수 있고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절차의 중거법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뭐 절차적 중거법, 절차의 중거법, 절차법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분쟁 해결과 관련된 해결의 어떤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법정지법을 따르는 게 그 섭외사법을 결정하는 법에 의해서, 국제사법에 의해서 법정지법을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법정지법, 그러니까 그 어떤 집행이 이루어지는 어떤 법정지법, 그리고 법원의 절차, 법원이 이 법정지법으로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당사자들이 정의해서 합의해서 바꾸거나 하진 않고, 보통 그 나라의 주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당사자들이 바꾸거나 할 수는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고 당연히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소송이니까 그런 거고요. 국제사법에 의해서 소송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중재는 중재지법이 절차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서 요거로만 그냥 이해하자라고 했던 부분이 이 얘기죠. 이 얘기죠, 이 얘기. 그러니까 소송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이제 법정지법인데, 중재는 얘기가 다른 거니까 중재에서 얘기를 할 때는 중재지법에 따라서 어떤 절차법을 결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법정지법이라는 표현이 계속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미리 또 설명을 하고 승인과 집행에서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뭐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네요. 자, 중재지법은 제가 간략하게 그 중재판정부가 이제 중재 서명을 해가지고 중재 판정을 내리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중재지법은 그 장소의 법, 그 아비트레이션을 하는 그 장소의 법이에요. 근데 법정지법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소송지법이라고 하거든요. 소송지법. 그러니까 이 섭외적 사법 관계나 국제사법에서 법정지법, 소송지법이라고 하면
법원이 위치하는, 그러니까 중재,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중재지법이라고 할 때 중재판정부가 위치해가지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곳이 중재지법이라면, 법정지법이나 소송지법의 경우에도 법원이 위치해가지고 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곳이 법정지나 소송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정지나 소송지법의 의미는 그건데, 우리가 상사중재를 공부하잖아요. 지금 상사중재. 근데 상사중재의 경우에서 법정지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사중재에서 법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법원이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법원으로 가지 않고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 해결합시다가 상사중재잖아요. 근데 이 상사중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법원은 왜 필요해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죠.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다투거나 뭐 이런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승인과 집행의 문제가 있어요. 상사중재는 사인, 그러니까 민간인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중재판정을 내리죠. 이 중재판정부는 국가기관도 아니고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정력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그 법원이 이 중재인들이 내린 중재판정부를 인정해주고 승인해주고 그렇게 강제되도록 집행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사중재에서 얘기할 때 법원이라는 곳은 어떤 판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 돼야 돼요? 승인과 집행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중재에서 바라볼 때 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법원이 단순하게 있는 곳이 아니라 뭘 얘기하느냐? 집행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사중재에서 바라봤을 때. 근데 소송을 하는 사람들 입장은 중재가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소송이잖아. 법원에서 법률적인 다툼을 하고 어떤 송사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법원은 뭐예요?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법정지죠. 법정지이자 집행지죠. 법원은 판결을 내리면,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칩시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이라고 치자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요. 대법원은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사람 감옥 보낼 수 있고, 바로 배상 판결을 할 수 있고, 바로 자기들이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정지, 소송지, 집행지가 다 같은 것인데, 중재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특히 외국 중재, 국제 중재라면 여기서 중재를 했는데, A 나라에서 중재를 진행을 했는데 돈 받아내야 되는 건 B 나라 가서 해야 되잖아. 그러면 A 나라는 뭐가 돼요? 중재지가 되죠. 중재지법이 되는 거죠. 중재지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근데 나는 저기 가서 저 사람한테, 저 나라 가서 돈을 받아내야 돼. 그러면 여기서 판정 내린 중재 판정문 들고 이 나라로 가는 거죠. 이 나라 가서 그 나라 법원에 가서 뭐 받아야 돼요? 승인과 집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사중재하고 소송은. 용어가 어렵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요. 자, 이건 정리된 걸로 합시다. 정리됐고, 자, 그래서 소송은 뭐예요? 그러니까 소송은 뭐예요? 준거법을 정할 때, 절차의 준거법을 정할 때 법정지법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나라 법원이 있는 곳의 법이지. 근데 중재는 승인과 집행을 하는 나라의 법으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면 안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중재지에서 해야지. 중재판정부가 위치하고 있는 여기서, 중재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여기에 절차법을 따라야죠. 판정문 들고 거기 가서 거기서 승인과 집행을 받으면 되는 거지. 중재 프로세스는 여기서 하잖아. 지금 A 나라에서 하잖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말이 어렵지. 지금 글이 어렵잖아.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되면 충분히 이 내용이, 이 어려운 내용이 그 뜻이구나,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어서 봅시다. 자, 이 준거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절차적 준거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법정지 이론이 있고 탈국가 이론이 있습니다. 법정지 이론은 뭐냐면, 중재 절차는 그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법,
즉 다시 말해서 중재지법이 돼야 된다. 이 법정지 이론이란 게 이 법 한글에 속지 마요. 시트로예요. 자리 이론이야, 자리 이론.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데,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지법, 법정지법이면 그 법원이 위치한 나라야. 중재면 그 중재가 진행되는 그 나라. 말이 한국어가 법정지 이론이라서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할 때 강조했던 게 뭐야? 중재를 프로세스를 할 때는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나라와 이게 국제잖아, 우리 국제 중재잖아. 그러니까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는데 여기서 중재 판정 내렸는데 집행은 여기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여기는 중재지고 여기는 승인과 집행이 일어나는 집행지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나라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소송은 그 나라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서 판결 내리고 소송 진행되고 판결 나와가지고 승인 집행하고 다 거기서 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그럼 상사 중재는 지금 시트가 어디야? 위치가 어디야? 승인 집행하는 쪽이 아니라 어디라고? 중재 판정 내리는 이쪽이라고. 그 견해요. 그 견해. 자, 그럼 탈국가 이론은 뭐겠어요? 중재에 있어서 어떤 중재 절차의 준거법을 뭐 특정 국가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다. 뭐 그 얘기예요. 어떤 국가의 절차법도 안 될 수 있다. 뭐 완전 이건 뭐 아나키스트 같은 생각이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이론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 중재판정부가 위치하는 것에 따라서 뭐 중재지를 결정하고 준거법을 결정한다. 오케이, 그거 이해했어. 자, 두 번째, 당사자 자치의 원칙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합의해가지고 절차지법 결정할 수 있다. 절차지법 결정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모든 입법에서 뭐 문시트랄 모델법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무한대로 정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분쟁이 발생했어요. 상사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절차지법을 북조선인민공화국 북한법 할 수 있냐? 못해요. 어떻게? 국제적 기준에 반하거나. 물론 이게 또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으면 제가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해줬을 텐데, 우리나라 법 체계상으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재미난 이야기지만. 헌법상. 우리나라 헌법은 휴전선 위쪽에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반도는 다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이건 진짜 논예의 이야기고, 뭐 그런 식으로 당사자한테 무한대의 자유가 있느냐? 그건 아니지. 그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 하에서 중재지법을 결정을 해야 되고, 뭐 집행 이거를 잘못 어떻게 뭐 국제적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아무리 당사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중재 절차를 승인과 집행 받는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준거법의 합의가 없는 경우, 요거 앞에서 제가 강조했어요. 중재 기간도 정했고, 그러니까 기간, 인스티튜트도 정했고, 중재지도 정했고, 근데 준거법을 안 정했어. 그럼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중재지법을 따르면 된다고 했죠. 중재지는 정했잖아. 그래서 중재지법이 그러니까 중재기간, 중재지, 준거법이라고 했을 때 준거법을 안 정했으면 최소한 중재지라도 정했으면 이 중재지의 법을 어떻게 하면 된다? 적용을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중재 절차에 당사자 합의는 있었는데 중재판정부는 여기에 따르는데, 만약에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견해도 있죠. 이 경우는 당사자의 합의가 중재지나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만 그래도 중재 기간은 정했을 때 중재판정부를 구성해서 그 중재판정부가
중재지와 중거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 말로써 이거는 이렇게 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해석을 하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지만,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실체적으로는 아니 정할 거면, 중재 합의할 거면 중재 기간도 정하고 중지도 정하고 중거법도 정하고 사용할 언어도 정하고 다 깔끔하게 정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재 절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거 자체를 소송을 하게 되면 절차적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시간만 늘어나고 비용만 늘어나고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앞에 거는 이제 절차적 중거법에 대한 얘기고, 이제 실체적 중거법입니다. 절차적 중거법은 뭐고 실체적 중거법이 뭔지는 여러 차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당사자들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에 진짜 심판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 분쟁,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쟁의 실체적 판단을 위한, 여기서 중요하죠. 중요한 건데, 국제계약에 의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그 분쟁 해결이 이제 중재판정부에게 맡겨졌을 때, 그러면 그 중재판정부는 이제 결국 말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판단을 내릴 때 이러한 실체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당사자들의 어떤 법률 관계라든지 당사자들의 계약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부분에서 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도 실제법이 또 어떻게 보면 종국적인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실체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체법은 어떻게 선택되는데? 자, 그래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국제적인 법률 관계에 관련된 분쟁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재판이나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은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국제사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한국에서 어떤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럼 그 한국의 국제사법에 의해서 실체법이 결정이 돼요. 그거는 소송의 얘기입니다. 이건 소송의 얘기고, 근데 국제중재에 있어서 중재지는 그러니까 소송하고는 달리 분쟁하고 필연적인 관련이 있는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얘기가 아까 제가 했던 얘기랑 다시 또 귀결돼요. 중재는 A 나라에서 중재를 했는데 돈 받아내야 되는 건 B 나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송은 거기서 소송하고 거기서 돈 받아내고 한 나라에서 다 하는 거고, 중재는 이게 국제 중재이기 때문에 서로 A 나라, B 나라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절차 진행과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이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얘기하는 방식대로 국제사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실제법 선택에 있어서 또 나타나죠. 당사자 자치 원칙. 이 정도 되면 이제 당사자 자치 원칙 들으면 이제 좀 지겨울만 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정하면 좋습니다. 실체법을. 그래서 중재계약 자체도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에 따른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원칙,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원칙은 모든 중재와 관련된 입법, 운시트랄 모델법, 중재규칙, ICC 중재규칙, 유역협약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깔끔하고 당연하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근데 문제가 있죠. 당사자 원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자 자치 원칙도 아무래도
어떤 A, 이게 국제 중재니까 한 나라 안에서의 분쟁 해결이 아니라 국제 중재니까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는데,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이 중재지나 뭐 실체적 중거법을 B 국가의 법률이라고 결정했을 때 A 국가에 있는 당사자는 쉽게 말하면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로 쳤을 때는 원정 경기를 가야 되는 거잖아. 뭔가 편파적일 수도 있겠다, 뭔가 불합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3국의 법, 그러니까 A 국가의 법도 아니고 B 국가의 법도 아니고 아예 중립지대에 가서 경기를 하자. 뭐 제가 자꾸 축구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제3국에 가서 하는 거야. 그렇죠. 제3지대. 그러니까 홈 경기도 아니고 어웨이 경기도 아니고 제3지대 가서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3지대로 결정되기 제일 좋은 게 이제 영국이 등장하는 거죠. 왜?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법률과 간섭이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중거법이라든지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특히 무역에서, 국제무역에서, 그리고 마리타임, 해사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그래서 제3국의 영국의 법률을 선택을 이제 중거법으로 선택을 하는 뭐 그런 경향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중재지하고도 상관없고 분쟁 해결지하고도 상관없는 완전 동떨어진,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당사자가 존재하고 있고 거기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실체적 중거법은 저기 영국법으로 결정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난다는 거죠. 당사자 합의로 결정하게 되면 홈 경기도 하기 싫고 어웨이 경기도 하기 싫고 이런 경우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어떤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자치 원칙이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역협약의 내용에서 계약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해서 무능력자,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게 유역협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역협약 가입국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어떻게 보면 유역협약 가입국이라면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요 부분도 당사자 자치 원칙의 예외로서 뭐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당사자 자치의 원칙의 한계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리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한 내용이 뭐 어떤 법정지, 그러니까 법률,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집행이 일어나는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 국가의 어떤 공공질서를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라면 어떤 아무리 당사자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당사자 합의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무한대에 가까운 자율이나 뭐 방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합의도 어떤 기준 안에, 또 도덕적으로든 아니면 그 국가의 법률적으로든 어떤 기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실체적 중거법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어떤 자치에 의해서 합의가 있다면 거기에 따르면 제일 좋으나,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당사자들이 어떤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과연 중재조항을 뭐 해석을 하고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법을 어떤 법으로 결정할지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중재인이 뭐 중재판정부가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승인과 집행이 일어날 그 어떤 법정지구의 법률을 기초로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이야기도 이 얘기인데, 자, 중재 계약, 중재 합의와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요렇게죠. 중재지의 법을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으나, 왜냐면 중재를 진행하고 안 진행하고, 그러니까 중재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판단은 이게 제대로 된 중재 계약인지 중재 합의인지 이거는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나라의 법률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만약에 판정이 내려져서 실체적인 이 당사자 분쟁과 관련된 어떤 실체적 판단을 해서 승인과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정지국의 법률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을 들고 어떤 최종적인 승인과 집행이 일어나야 되는 국가에 가서 딱 그 나라 법원에 갖다 냈을 때 그 나라 법에 안 맞는 내용이거나 그 나라 법과 상충되는 내용이거나 그 나라의 어떤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법원이 승인과 집행을 거절합니다. 왜? 뉴욕협약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뉴욕협약의 가입국이고 뉴욕협약의 내용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재 그 자체, 중재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중재법, 중재지법을 따라가는 것이 맞고, 이 승인과 집행과 관련된, 그러니까 좀 다시 쉽게 얘기해서 절차적 중거법과 관련된 내용은 중재지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고 일견, 이 실체적 중거법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나라 가서 중재지가 아니라 그 나라 가서 어떤 승인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중거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에요. 굳이 해석을 하면.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죠. 아니 당사자들이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는데 왜 중거법을 안 정하냐고. 아니 그래 안 정할 수 있어. 귀찮아서 혹은 까먹어서. 그러나 최소한 중재지는 정하자고요. 중재지는 정하고 그리고 중재지가 결정되고 중재판정부는 결정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중거법도 결정하면 더 좋고 그런 방식으로 명확하게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합의 내용이 없어가지고 뭐 국제사법에 의해서 중거법이 결정되고 이러면 분명히 이거는 원활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자, 실체법과 우의적 중재. 근데 우의적 중재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우의적 중재라고 하는 거는 상설 기구인 어떤 중재에 의해서 중재 기관에 의해서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인스턴트하게 가장 급작스럽게 임시로 이제 중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의적 중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원칙적인 중재의 진행보다 이렇게 진행되어질 수가 있어. 완전히 엄격한 법 적용을 하기보다는 어떤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준다거나 편의를 봐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의적 중재입니다. 우의적 중재. 그럼 우의적 중재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재를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은 굉장히 뭐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중재도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정해진 절차,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재인이 어떤 실체적 중거법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이 우의적 중재라는 게 결국에는 실체적 중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운시트랄 모델법에서도 당사자들이 중재인에게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그 중재판정부가 뭐 막무가내가 아니라 엄격하게 실체법을 적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양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해서 중재 판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실체법의 법 적용보다는 당사자들의 어떤 관계, 당사자들의 어떤 인간관계, 거래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 앞에서 왜 소송과 중재 얘기할 때 이 중재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그런 거 있다라고 했죠. A하고 B 당사자가 있으면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어디 한 중간쯤 너도 한 반 양보해, 너도 좀 반 양보해 해가지고 적절한 타협선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중재의 단점에. 특히 실체적 중거법을 무시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버리면 이런 식의 우의적 중재 판정 그러니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적당한 타협으로 끝나버리는 적당한 타협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당사자들이.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절차, 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중거법, 그리고 실체, 갈등의 본질을 판단하기 위한 법. 그게 있고 이제 집행이 있죠. 집행, 승인과 집행과 관련된 법.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뉴욕협약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내 중재 판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송하고 똑같죠. 한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한국 안에서 당사자도 둘 다 있고 이 나라에서 중재도 이루어지고 판정도 이루어지고 집행도 이루어지죠.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될 게 없잖아. 근데 외국 중재 판정, A 나라에서 중재 판정 내렸는데 승인과 집행은 B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경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뉴욕협약을 적용받으면 그거는 그 협약의 뉴욕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 법정지, 쉽게 말하면 승인과 집행이 일어나야 되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해서 협약에 따라서 그 내용을 결정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뉴욕협약에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이나 그런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것도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 있죠. 이 얘기하고. 현실적으로 뉴욕협약 가입국이 아닌 나라에서 중재 판정이 내려진 걸 한국에 와서 인정을 받는다. 반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문을 들고 뉴욕협약 가입국이 아닌 나라 가서 승인과 집행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전 세계 웬만한 국가들이 뉴욕협약 가입국이에요. 뉴욕협약 가입국이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하긴 할 텐데, 웬만한 나라들, 우리 한국이든 뭐 주요 무역 국가들 있죠. 뭐 거의 웬만한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협약에 따라서 그 어떤 집행의 중거법을 결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의 민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뭐 이거는 뭐 교재에 있어서 가져오긴 했으나 이거는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민사소송법에는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요건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사중재를 공부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을 이거 법대에서 이제 민사소송을 공부하겠죠. 민사소송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뭐 이런 내용 뭐 그냥 뉴욕협약에 적용을 못 받으면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구나 정도로만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지와 중재가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그거에 적용되는 중거법, 특히 중재 절차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중재지
중재지라는 것이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곳이잖아요.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문에 서명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재지의 법에 의해서 중거법이 결정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체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가 정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실체법의 경우에는 승인과 집행권이 있거든요. 승인과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결국에는 이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법정지국의 법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나 그 입장도 뭐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사자 합의가 없을 때 얘기죠. 기본적으로 절차적 중거법이든 실체적 중거법이든 뭐든 아니면 중재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든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합의고, 그 당사자 합의를 통해서 뭘 작성한다? 중재 합의에, 우리 오늘 첫 시간에 오늘 우리 수업의 첫 부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깔끔하게 중재지든 중거법이든 중재기관이든 결정을 하고, 당사자들이 결정을 해서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중재 합의문에다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 중거법 결정하는 것 갖고 싸운다든지 중재지 때문에 싸운다든지 그런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을 막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관련된 정확한 공지는 이번 주 중,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가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과제가 없습니다.